네, 국회에서 1년 만에 필리버스터 전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네, 자세한 정치권 소식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먼저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에 방송 3법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에 나섰습니다. 애초에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그다음에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순이었는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 3개 법안을 보면 분야별로 언론, 경제, 노동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언론이 경제나 노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법안의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네. 경제나 노동에 관련된 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들도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또 절충이라든지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방송 3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노동이 더 복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법안이 바뀌었을 때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숙지를 해야 되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에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상법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번 개정을 했고 이번에 추가 개정을 하는 거라서 좀 마음이 덜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다 반영이 됐고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사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많이 논의를 했었고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법안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아니거든요. 그런 네네. 점에서는 공통점이라서 지금 처리하는 것에 명분이 설 수 있는데 다만 내용이라든지 또 끼치는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사회적인 반대론 이런 것들이 강하거나 두텁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지금 통과시켜도 되는 법안으로 보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나 이러한 경제 법안들은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고 예. 실은 경제계가 일사불란하게 이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에 총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했을 때는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민간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왜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아마 최종 순간까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신중 모드로 보입니다. 방송법이야 워낙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더 이상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이런 노동이나 경제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이러한 법 개정안들이 강행될 경우에 이제 막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거기에 사실상 이 정부보다도 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실탄을 동원해서 막대한 천문학적 대미 투자에 나서야 되는 기업에게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다 할 선물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을 할 때 하더라도 그렇다면 같이 줄 수 있는 당근이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지요. 여러 가지 경제 혁신의 규제 개혁을 한다든지 그런 병행하는 투트랙 전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제발 여당으로서 조금 더 경제에 책임감을 갖고 채찍 일변도의 그런 기업 정책은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국민의힘은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대응해서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좀 결국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이런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언론 관련해서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려 왔고 그게 뭐 한두 해 된 입장 차이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는 충돌 자체는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의회 민주주의에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이 이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또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기회로 또 반대 토론할 기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쪽에서 밀린 쪽이 그냥 뛰쳐나가서 장애투쟁을 하고 이럴 때보다는 훨씬 성숙한 의사 진행이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런 법안들이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표결 처리를 끝끝내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하는 입장에 의견이 계속 관철되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게 미뤄져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이런
안건은 사실 선거 때도 작년에도 총선을 치렀고 올해도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 총선과 대선의 결과로 비춰봤을 때는 이 정도의 법안은 이제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도 어떤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전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방송 3법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의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데 다만 집권당 쪽에 더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쪽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패단이 계속됐거든요. 이런 것들 예전에 진작부터 오히려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언론계에서 그냥 여야 간의 추천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두루의 참여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공영방송, BBC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같이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취지 자체는 받아들이고 다만 만약에 그 내부 세부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보완해주는 쪽으로 접근했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뭐 필리버스터는 실패로 돌아가고 대통령도 보완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법안이 현실화될 텐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른 법안이 올라왔을 때도 그냥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안을 놓고 더 섬세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취지를 받아들이고 또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그 어떤 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법 개정을 하는 것만이 능사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노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쟁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파업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지금 너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시위로 인해서 사실은 후진적인 노사 문화가 여러 외국계 기업의 철수도 나오게 했고 한국의 기업들의 해외로의 진출까지도 부추기는 이런 마당에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행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대안입니다. 반드시 꼭 새로운 개정안을 함께 놓고 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좀 찾아보기 힘든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같은 것들은 실은 없는 입법례들입니다. 그럼 없는 것을 하자고 하는 쪽과 보편적으로 잘 시행하지 않는 제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사실은 대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이 모든 대안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약간 패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들에게 뭐 경영 방어권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노사 문화를 조금 더 선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동 개혁에 나선다든지 그런 반대급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설계해야 되는데 또 그런 대안들은 사실 집권 여당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이 어떠한 주장을 해도 실은 각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여당이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강행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쟁점 법안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각 당 내부로 좀 들어가 보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서 당정대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발표하면서 추석 전에 완수를 하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 이런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지지층, 특히 핵심 지지층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관철시키겠다라고 네. 그런 좀 바람을 반영하는, 대변하는 그런 위치를 좀 확고하게 취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당직 인선 또 보면은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 옅은 그런 인사를 중용을 하면서 좀 탕평 인사를 추구를 한 반면에 이 3대 특위라고 할 수 있죠. 사법, 검찰, 언론 이 특위에는 소위 강경파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고삐를 당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일 텐데 근데 여기에 반드시 추석 전에 다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것이
그 고정돼 있는 결과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도 중요한 거고, 예.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어떤 사법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하고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보셨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하고 묘한 그 결의 차이들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보안 수사권은 그래도 검찰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당장의 어떤 반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성호 장관이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있을 것이고, 근데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선명한 안을 내놔서 박차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협상을 하더라도 더 잘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뭐 추석 전에 딱 끝낸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취임 일성으로 바짝 고삐를 잡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보여줬던 어떤 정청래 대표의 강경한 움직임이 이제 취임 이후에 계속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내걸었던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제 조급증이 있겠죠. 특히 저는 이제 이미 정청래 대표 체제는 이재명 정부와의 차별화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협치도 구해야 될 것이고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은 민심이 조금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더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정청래 대표 체제가 실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게 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3대 개혁안 중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실은 대한민국 통치 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과연 국민적 수기와 충분한 공론장에 대한 논의가 없이 추석 전, 지금 2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기대에 불과하다. 정청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지지층을 조금 더 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도 집권 여당과 정부 내에서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가자라고 하는 정부 입장과 정치적 지지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정청래 대표 체제 간에 어떤 동상이몽이 앞으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 한창인데요. 통합을 강조한 후보 그리고 반면에 쇄신을 강조한 후보들 간의 메시지가 갈렸습니다. 예비 경선을 거쳐서 목요일이면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어떤 기준이 핵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쨌든 탄핵이냐 반탄이냐 이런 탄핵과 비상계엄 문제를 둘러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개파색이 뚜렷하게 조금 갈리는 양상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두 개파 간의 전면적인 대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의 판단을 통해서 무엇이 일단 정답인지를 가르는 것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공허한 어떤 서로의 그 말싸움보다는 실은 딱 정정당당하게 시비를 가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뭐 4강으로 진출한 후보 중에는 뭐 인지도라든지 선수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본인에게는 조금 송구스럽지만 조진호 후보가 조금 이제 약세라고 본다면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 간에 어떤 단일화 논의가 일단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그들의 이제 표현대로 하면 극우를 막자이라고 하는 연대를 만든다면 또 반대로 다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도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세력이 재편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누가 본경선으로 향하느냐가 좀 혁신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가지 기로인 것 같은데 5명이 지금 압축이 돼 있고 한 번을 해서 4명을 압축하잖아요. 네. 이게 찬탄 2명 대 반탄 2명이 될 거냐, 아니면 주진우 의원이 진출을 하면서 찬탄과 반탄 후보 1명이 떨어지느냐, 뭐 이 정도에서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어느 쪽이 좀 대우가 더 약한지 드러나는 그런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뭐 누가 진출을 하든 간에 결국 구도는 찬탄 대 반탄으로 가는 건데, 예. 저는 이제 윤주진
평론가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은 이 단일화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찬탄 쪽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조경태 의원은 원래 친한계 쪽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안철수 의원도 물론 찬탄이기는 하지만 좀 친윤 쪽이 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언론 인터뷰에서도 숨기지 않고 있고 그때 그 친윤들이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친윤들 입장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친한계 쪽을 밀 거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밀지 않겠느냐 물론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셈법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오히려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친윤 쪽에서 내가 좀 탈윤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친한계랑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아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셈법은 다를 거고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동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 때문에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도 만약에 4강전에 진출을 둘 다 같이 하더라도 거기서 단일화는 하지 않고 그대로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4명의 후보는 누가 될지 또 과연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의 세제 개편 관련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50억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일단은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제 공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부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가 일반 투자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해도요. 네네. 결국은 시장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직접 내 돈을 태운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면은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10억이나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뭐 반발하냐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여파가 나비 효과처럼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이 10억으로 만약에 기준을 강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큰 손들이 국장을 떠나겠죠. 이른바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큰 손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주가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과거의 금투세 논란을 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경영 방어권 문제인데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투기 펀드의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 보고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만 출범하면 마치 코스피가 5천 시대로 갈 것처럼 기대를 가졌던 그런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 10억 원 양도소득세 강화, 특히 여기에 더해서 법인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 세제 개편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있는 대로 힘껏 퍼붓는 거거든요. 왜 이런 오판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 안일한 태도를 보면 과거의 금투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떤 투자자들의 반발을 되게 이제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다가 민심이 돌아서고 뜨거워하면서 결국은 저는 이 양도소득세 강화도 철회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요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자자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민주당의 그 지지층이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네. 워낙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지층을 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지지층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좀 변동이 있는 건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라든지 혹은 김대중 총재 시절의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뭐 아파트 평수가 몇 평 이하면은 민주당 지지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서민적인 정당이었습니다. 또 호남에서 출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수도권의 서민층으로서 민주당 주요 지지층을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중산층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에서 좀 지금 정책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투자자 중심의 정당 이렇게 좀 가게 되면서 당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 갈등을 일단 정리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중심 축이기 때문에 현재 뭐 예를 들면 진성준 대 이소영 이런 식으로 전선이 짜여져 있는데 결국 손을 들어주는 것은 그리고
정청래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자제령을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 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서 색깔 차이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한데 그러면 남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들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투세도 폐지가 되고 이런 대주주 기준조차도 다시 조정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까지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면 과연 노동소득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냐 여기에서 조세 정책에 다 막혀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어떤 과세를 할 때마다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과세를 낮춘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됐던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높였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세 문제를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유럽은 아예 대주주 기준이 없어요. 보편적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한국은 너무 세금을 안 물리는 쪽으로만 집요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걸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보완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다면은 대주주 과세에도 명분이 실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계좌를 따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좀 논쟁이 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은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2주 연속 하락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3%,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31.4%로 기록이 됐습니다. 좀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인사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한 것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최근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제가 다시 오르긴 했는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또 호재가 있었죠. 관세 협상이 어쨌든 물론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몇몇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이긴 했지만 워낙에 트럼프 행정부의 드라이브가 거칠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지지 않고 소폭 반등하거나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여기서 드러났듯이 역시 민생 경제라든지 여기에 주력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지지율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분야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2주 연속 하락했던 이제 흐름이 좀 반전된 지금 흐름인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대통령 국정 지도를 조사했을 때요. 두 가지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실은 때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지우고 그냥 현재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 전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을 상당한 국가적 위기이자 리스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상이 정말 만약에 불발돼서 8월 1일자로 우리나라가 막대한 25%의 관세를 때려 맞는다면 얼마나 힘들까. 참 우리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애국심이 투철한 거죠. 그리고 정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낭보가 전해져 왔다. 어쨌든 협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한번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내서 어쨌든 이 한 주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살 길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정 지지율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서 이 정부를 비토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휴가 이후에 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또 국내 현안도 워낙 많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휴가를 정말 휴가처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거의 휴가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쉬러 간다는 명목을 대고 바리바리 짐을 싸서 결국에 공부짐을 들고 가는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한미 정상회담 때도 분명히 미국하고 신경전을 벌이거나 여러 가지로 저울질해야 될 분야들이 남아 있고 또 지금 조각이 덜 끝났습니다. 비어 있는 장관 후보자에 누구를 지명할 거냐 이 문제,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전국의 한복판에서 모든 걸 이끌어간
때는 오히려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생각할 시간을 버는 그런 휴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아마 이 휴가 때문에 게다가 집중호우나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부 관계자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이게 작아 보이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게 본인 휴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라도 늦여름이나 가을에라도 정부 관계자들 좀 쉴 수 있도록 예,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분담 문제가 가장 큰 벽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의제 설정과 우리의 대안 제시에 대한 충분한 수기가 있을 것이고 이 휴가지를 가게 되면 사실은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인사들과의 비공식 접견이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전문가를 불러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대선 때 열심히 노력했던 참모진과 또 못다했던 어떤 이야기도 할 텐데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숙제가 아마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고민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강경 일변도인 정청래 대표 체제와 정부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엇박자를 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